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 오늘 주제도 참 가슴 아프고 참 황당무계하기 이를 데 없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만나 뵙게 됐습니다. 오늘은 일제 시대에도 한국인들이 흔히 역술이라고도 하고 풍수라고도 하고 샤머니즘이라고도 하는 이런 미신, 풍수 이런 것에 이 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깊이 빠져 있었는지, 또 이 일본 사람들이 조선에 와서 통치를 하면서 이런 미신, 풍수, 역술 이런 거를 한번 퇴치를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교회 나오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참 이 미신 그러면은 참 용납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기도 한데, 어쩌자고 한국 사람들은 일제시대가 끝난 지 지금 한참 지난 70년도 더 지난 이 시기에 아직도 이 역술, 풍수, 점 이런 거에 그냥 거의 정신을 뺏기다시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그런 상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시기에는 정말 우리가 어느 정도였는지 하는 것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1906년 2월 1일 날 일본이 조선의 외교권을 가지고 가서 을사보조하기위해서 이제 통감부라는 것을 설치를 했습니다. 남산 드라마센터 부근인데요. 그래서 통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조선의 이 외교권을 일본이 대행하기 위해서 세운 그러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대한제국의 외교 업무를 감리지휘하기 위해서 일본 사람 한 명을 통감으로 두고 이 통감의 지도하에 조선의 외교를 일본이 대행하는 기관입니다. 바로 그 조선 통감으로 온 사람이 일본 정계의 최고 실력자라고 할 수 있는 이토 히로부미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이토 히로부미 통감이 조선에 와가지고 이제 한 나라의 외교권을 다른 나라가 대행한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죠. 한 나라의 가장 중요한 주권 행사 중에 하나가 이 외교권인데, 그 외교권을 일본이 가져갔으니까 사실상 조선은 이때서부터 일본의 식민 통치가 시작됐다고 보는 것이 저는 올바른 사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제 식민 통치가 36년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막 문자를 보내가지고 35년 몇 개월인데 너 왜 이렇게 억지로 이 시기를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의미로 따지면 우리 외교권이 넘어간 그 시점부터 사실상 식민 통치가 시작됐으니까 진정한 식민 통치는 40년이라고 보는 게 어떤 면에서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이토 히로부미라는 사람이 통감으로 와서 이제 대한제국을 외교권을 가지고 가고, 그리고 보호국으로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보호국이라는 건 뭐냐? 앞으로 이제 식민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너희들을 보호해주마. 보호해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군대가 필요하죠.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부터 너희들을 우리가 보호해줄 거야. 보호해주려면은 군대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너희들 군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군대로 너희들을 보호해줄게. 그래서 일본군이 조선에 와서 조선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못 지켜서 일본군이 와서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자, 이런 일종의 식민 통치, 물론 대한제국의 주권이 아직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닙니다만은, 없어진 것과 다름없는 이런 상황이 시작이 되고, 그러다니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로부터 통감부가 시작된 지 약 5개월 후에 그 바쁜 와중에
이토 히로부미 통감이 조선 황제인 고종을 찾아가서 앞으로 일본 사람들의 허락 없이는 이 궁에 아무도 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이 궁금령, 궁에 드나드는 것을 금지하는 이런 그 궁금령을 선포합니다. 아니 느닷없이 그 바쁜 와중에 일본이 이제 경찰과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그 당시에 고종 황제가 이 통치하고 있는 지역이 경운궁, 지금으로 치면 덕수궁입니다. 거기를 다 포위를 하고 물샐 틈 없이 거기를 지키고 일본 사람의 허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궁궐 출입을 금지시키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아니, 이렇게 되니까 이제 고종 황제가, 아니, 이런 게 다 있냐 말이야. 내가 필요할 때 우리 대한제국의 이 관리들도 좀 부르고, 그 다음에 저 지방에 있는 우리 유생들도 불러서 내가 좀 조언을 듣고 통치를 해야 되는데, 아니, 이거 무슨 궁금령이라니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하고 막 이제 일대 논쟁이 벌어집니다. 고종이 이토 통감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유림 중에서 사람을 수시로 불러서 황제가 조언을 듣는 것은 이 군자의 임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토 히로부미 통감이 하는 얘기가, 산속에 운거하고 있는 유림을 불러 국정을 논의하느니 차라리 공자의 백골을 구해와서 마주 앉아 국정을 논의하는 게 낫습니다 하고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통지를 하고 일주일 후인 7월 9일부터 전격적으로 이 궁금령을 시행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대한제국의 이 관리들도 일본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궁에 들어가서 이 고종을 만날 수도 없는 이런 처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몰래 이제 궁에 들어가려고 했던 이용태라는 예식경이 있었고, 그 다음에 현재 육군소장을 하는 김영진이라는 사람이 허가증 없이 일본 사람들의 허가를 받지 않고 궁궐을 몰래 출입했다가 체포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 무렵은 1906년 무렵이면은 러일 전쟁이 끝나고 러일 전쟁 때 이제 취재를 위해서 세계 각국의 기자들이 와 있었는데 그 많은 기자들 중에 일부가 본국에 돌아가지 않고 대한제국에 와가지고 일본이 지금 이 대한제국을 보국을 한다는데 잘하고 있나 하고 들여다보고 있을 때입니다. 특히 영국 언론들이 특파원을 보내가지고 대한제국 곳곳을 다니면서 일본이 이거 과연 통치를 잘하고 있는지를 이제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이 트리뷴 영국 신문의 러일 전쟁 특파원인 더글러스 스토리라는 기자가 대한제국에 와서 이제 취재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궁금령을 시행하는 모습을 보고 영국 기자가 야, 지금 일본이 조선 황제를 유폐시켰다. 이렇게까지 보도를 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라는 사람은 이게 외교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영국이라든지 이런 세계의 다른 나라하고의 외교 관계에 마찰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주 임무로 하는 사람인데 영국 기자들의 이런 비판을 무릅쓰고 궁금령을 시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한국의 또 이 국수주의 사학자들은 이게 바로 일본의 그냥 침략의 야욕이다 말이야. 우리 고종 황제를 이 대신들하고 떨어뜨려 놔가지고 이 고립을 시키기 위한 침략의 야욕이다, 만행이다, 막 논문을 썼어요. 도대체 할 일도 많고 바쁜데 왜 이런 무리수를 둬가면서 고종을 분리를 시켜놨을까? 저도 참 이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들여다보니까 참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는 정말 웃기지도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무렵에 이 일본 통감부하고 그 다음에 조선에 지금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들은 고종이 혹시 무슨 사고를 벌이지 않을까 아주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종이
눈앞에서는 이토 히로부미 통감에게 뭐 이토 통감 우리를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뭐 이렇게 아주 입에 발리는 소리를 하면서 뒤돌아서 가지고는 야, 이토 그 자식 말이야 정말 나쁜 놈이야 뭐 심지어 통감이라는 이 정식 명칭이 있는데 정식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섬나라 오랑캐야 이놈은 아주 흉악한 놈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발언을 하고 또 막 그 편지에다가도 섬나라 오랑캐 이또가 나를 뭐 능멸했노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거예요. 여기에서 끝났으면 뭐 별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현재 덕수궁에는 이 고종 황제를 수발들기 위해서 수많은 궁녀와 내시들이 바글바글 거렸습니다. 지금은 이 덕수궁이 시가지가 개발이 돼서 이 덕수궁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은 원래 덕수궁이 굉장히 넓었어요. 거기에 궁녀, 내시, 거기에 또 막 이 궁중을 관리하는 관리 이런 사람들이 막 버글버글 되니까 이토 히로부미 통감이 황실 소속에 있는 관원 4,400명을 해고를 해요. 4,400명을 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909년에 취김관이 33명, 주임관이 76명, 판임관이 229명, 궁녀 내시가 4,000명이었대요. 그래서 1910년에 이제 한일 합방이 됐는데 이 합방이 된 다음에 조선총독부가 야, 세상에 무슨 이 망해가는 나라에 궁녀 내시가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가지고 궁녀 내시 정원을 2,500명으로 줄이자. 그래가지고 이제 감축을 합니다. 특히 이 무렵에도 고종은 아주 이 미신에 의지해서 국가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국에서 용하다고 소문난 뭐 역술가, 풍수가, 이름 없는 무녀무리가 국운용성과 고종의 황제권을 유지를 시켜드리려면은 구술을 하셔야 됩니다. 이러니까 그래 너 네 말 맞다. 빨리 들어가가지고 궁중에 들어가가지고 구태 그래가지고 궁에서 시도 때도 없이 푸닥거리가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게 뭐 이런 역술 풍수가 뭐 황제의 그냥 취미생활 차원이었다면 뭐 그래도 봐줄만 한데 이 사람이 만약에 이 역술 풍수 미신에 의지해서 국가를 통치했다라 그러면은 이건 문제가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당대 지성인이었던 윤치호가 남긴 이 일기를 보면 무당들에게 의지해서 나라를 통치하는 모습을 아주 윤치호가 적나라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느 날 저녁 무당이 마른 참나무 가지를 왕의 머리에 흔들면서 춤을 추다가 나는 태조대왕이다. 네가 왕위에 오른 것은 누구 덕이냐 하고 소리를 질렀다. 태조의 영혼이 무당에게 들어온 것이다. 그러다 상감마마는 고종입니다. 그 무당이 실제로 그의 조상인 양 엎드려 큰절을 하고 안절부절하고 있었다. 그리고는 상궁에게 명하여 선왕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무당은 태조의 이름으로 제사를 드리고 재물을 제공하라고 명하였는데 많은 양의 돈과 비단을 주라는 것이었다. 안타까운 일은 폐하께서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에 아직 흠뻑 빠져 계신다는 점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종은 1898년 뿐이 아니라 지금 통감부가 설치된 1909년까지 소위 말하는 미신에 의지해서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쳤으면은 인내할 만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일본의 이제 고종을 감시하고 있는 이 정보 라인이 고종이 일본의 신흥 종교인 대일본 정신이라는 신흥 종교가 있었는데 이 신흥 종교의
창시자가 이인호 기치사부로라는 사람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어떻게 좀 어렵게 구했습니다. 야, 우리 신발 가지고는 저 이토 히로부미나 저 일제 저 앞잡이들 이 나쁜 놈들을 물리칠 수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일본의 그 무당을 데려다가 일본의 신발로 이토 히로부미 같은 놈을 내쫓아버리자. 아마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인호 기치사부로라는 사람을 비밀리에 사람을 보내서 모셔오려고 공작을 하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 고종이 데려오려고 했던 이인호 기치사부라는 사람은 뭐냐? 일본에서 아주 괴승 라스푸틴이다. 신탁의 달인이다. 심지어 숨겨진 들판의 신이다라고 알려진 괴승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일본의 이 괴승을 이 사람은 고금의 둘도 없는 신격 높은 학자로서 일본 정계 원로인 야마가타 아리토모라든지 이토 히로부미 같은 인물도 이 이인호 기치사부로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그의 교시에 따라 거취를 정하는 신발이 대단한 인물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을 데려다가 이 사람의 이 신령의 힘으로 일본을 물리치자. 그래서 이 사람을 불러와라. 그래가지고 비밀리에 사람을 보내다가 일본의 정보기관에 덜미를 잡힌 거죠. 바로 이런 모습을 보고 이거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 고종을 무당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하자. 그게 바로 궁금령이라는 것입니다. 고종을 비롯해서 그 당시에 이 대한제국의 지도부에 있었던 사람들은 뭐 미신, 풍수, 역술 이런 거에 대한 아주 광신적인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미신에 대한 광신이 조선총독부가 조선에 와가지고 근대적인 통치를 하려고 하는 이 근대적 통치를 주장한 일본 사람들하고 끝없이 부딪힌 것이죠. 그럴 때마다 한국인들은 우리께 좋은 거야. 우리가 믿는 이 역술 풍수를 왜 너희들이 못 믿게 하는 거야? 하고 반발 저항을 한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만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지금은? 자, 지금도 한국인들은 부모 묘를 잘 써야 지금 현세를 사는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 모두 다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풍수가 지관 이런 사람들이 기업인들 정치인들 몇 자리 자본으로 바쁘잖아요. 조선 사람들은 예로부터 이 조상 묘지를 아주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소위 말하는 명당터에다가 부모의 묘를 쓰면 자손만대가 번창한다는 이 풍수도참설이 조선인들의 영혼을 사로잡았죠. 근데 이 풍수지리설이 원조가 어디입니까? 중국입니다. 중국 풍수가 조선으로 들어온 거예요. 정말 웃기게도 이 명당이라고 불리는 곳의 지형도를 보면 이런 말씀 드려서 참 좀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이 여성의 생식기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그런 데다가 부모의 시신을 묻어야 자손이 복을 받는다고 믿는 것이 과연 이게 정말 신빙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이처럼 황당무계한 풍수설이 21세기에 인공지능하고 빅데이터가 판을 치는 이 시대에마저 아주 장엄한 권위로 한국인들의 정신세계를 압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대통령 선거에 나가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자기 부모 명당에다가 뼈다구 묻는 것부터 시작을 하죠. 김대중 대통령이 대권 3번 떨어진 다음에 손석우라는 직원한테 경기도 용인에 천신이 하강한다고 하는 그 자리에다가
묘토를 쓰면 당신 대통령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자기 부모 저 하이에도에 있는 그거 이장해가지고 이장한 다음에 대통령에 나가가지고 당선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동교동 여기 그 터가 나쁘니까 일산으로 옮기셔 그래가지고 일산에서 살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김대중 씨가 이 풍수도참에 힘을 얻어가지고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다음에 미친 듯이 이 풍수바람이 정치권에 불기 시작했습니다. 김종필도 이장을 했죠. 이회창 씨도 이장을 했죠. 이인재 다 했습니다. 다. 정치인들 뿐이 아니라 사업 번창을 갈구하는 자, 정치에 입문하려는 자, 선거 출마자, 대권에 도전하려는 자, 좋은 보직 받고 승진에 목마른 고위 공무원, 기타 등등 너나 할 것 없이 부모 뼈다귀를 명당에 파묻는 난리 구판이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 당연시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누구 하나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국립묘지에다가 그 안장을 할 때 직관이 나와가지고 그 묘터를 뭐 잡아 방위를 이쪽으로 돌려 하는 거를 생중계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100년 전 이 병합 이 무렵에는 어땠을까요? 정말 이 일본 사람들이 볼 때 이 조선인들의 풍수에 대한 광신은 정말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심오한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지관이 점지해준 명당터는 전 재산을 바쳐서라도 얻으려고 길을 썼습니다. 돈으로 얻을 수 없으면 남의 것이라도 몰래 들어가서 점유를 하고 받습니다. 그 명당터에 다른 사람이 이미 묘지를 써놨으면 밤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파묘를 해가지고 그 뼈다구를 파헤치고 자기 부모 묘를 갖다가 묻는 도둑질이 성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묘자리 강탈에 따른 범죄자가 속출을 하고 묘지와 관련된 분쟁, 소송이 줄을 이어가지고 가산을 탕진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아니 일본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응? 경치 좋고 물 맑은 산하는 온통 묘지가 차지해가지고 죽은 자가 산자를 호령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본 일본 사람들은 야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게 실용주의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조선인들의 풍수도참에 의한 묘자리 풍속은 야 이거는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는 정도로 심각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산 사람을 위해서 활용해야 될 토지를 죽은 사람들이 다 깔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 전국 산하가 다 묘지로 뒤덮일 텐데 그럼 당신네들은 뭐해서 먹고 살 거요? 제발 정신 차리셔. 그래가지고 조선총독부가 병합 직후에 조선인들의 이 풍수, 미신 이런 거에 아주 악습을 이번 기회에 아주 끝장을 내버리자 하고 작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1912년 6월에 총독부령 제123호로 묘지 화장장 매장 및 화장 취체 규칙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그 초대 조선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라는 사람이 이제 그 만드는 건데요. 앞으로 모든 시신은 공공단체가 설치한 공동묘지에만 묻는다. 그리고 매장은 대단히 비위생적이니 가급적 화장을 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아주 이 조선 사람들이 아주 뭐 명당, 길지 이런 데 아주 환장하고 있으니 앞으로 모든 묘지는 정부 공공단체가 만드는 공동묘지에다가만 묻으라라는 그런 규칙입니다. 말이 규칙이지 이건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법칙을 어기면 잡아갔어요. 벌금을 내고. 이 법을 만든 총독부령을 만든 목적은
종래의 미신과 누습을 타파하고 이로부터 생기는 많은 범죄와 쟁송을 예방함으로써 민력의 육성을 도모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서부터 묘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공단체에서 설치한 공동묘지 이외의 곳에는 매장을 못하도록 강제로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에 공동묘지 제도를 도입한 것은 일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화장이 문제가 됐는데, 조선시대에는 예로부터 이제 화장을 기피를 해서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도 염을 해가지고 매장을 하다 보니까 염을 하던 사람들이 이 전염병에 옮아가지고 전염병이 심해지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래서 화장을 해라, 이렇게 장려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묘지 규칙은 1913년 9월 1일 경성부,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입니다. 서울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뭐 경상남도 어디 뭐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시작을 해서 1915년 충청남도를 마지막으로 모든 도에서 시행을 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조선 사람들이 뭐 난리가 난 겁니다. 아니, 이 위대한 전통으로 우리가 수천 년을 이어온 이 문화적 전통을, 이 명당을 써야만 우리가 지금 복을 받는데, 이놈들이 우리 부모님을 그래 저 악산에다가 모시라고 이런 이 쪽발이 외놈들 말이야 뭐 해가지고 막 일본 사람들에 대한 격렬한 저항이 시작이 된 겁니다. 특히 양반들이 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묘지규칙 위반 건수가 1917년에 2499건, 1918년에 2509건 뭐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1919년이 무슨 해입니까? 3.1운동이 일어난 해잖아요. 3.1운동에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세 시위에 참여를 했을까요? 바로 이 묘지규칙도 그 원인 중에 하나라고 조선총독부가 분석을 했습니다. 부모를 명당이 아닌 공동묘지에 모시도록 강제한 것은 결과적으로 이거는 조선 사람들에게 불효자를 양산한 거나 마찬가지가 됐다. 그러니까 이 묘지규칙에 대한 반감이 욱하고 일어나서 3.1운동에 그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것이다. 총독부 측도 묘지규칙이 지나치게 엄격해서 조선인들의 관습과 풍속을 무시해서 이거 이렇게 됐으니까 안 되겠다. 묘지규칙을 조금만 완화하자. 그래서 조금만 완화를 했지만 어쨌든 이 규칙은 계속 유지가 됐습니다. 여러분, 3.1운동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묘지규칙 때문이다라는 사실은 조선인들이 풍수를 얼마나 굳건하게 믿고 있었는지를 반증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3.1운동이 왜 일어났습니까? 고종 황제가 독살당했다라고 가짜 소문이 돌아서 이 3.1운동이 일어났다는 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고종 황제가 이 한일 합방이 되기 전에 사망을 했다면, 윤초에 얘기하면은 아마 저 사람은 저게 나라를 팔아먹은 인간이니까 죽어도 싸다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무관심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묘지를 명당을 못 쓰고 공동묘지에 써라 뭐 해라 뭐 이렇게 해서 심지어 말이야 우통받고 일하는 놈 회초리로 패지를 않나, 응? 함부로 똥오줌 갖다 버리면 잡아다가 벌금을 물리고 곤장을 치지를 않나. 그러니까 이제 열받은 데다가 고종이 독살당했다고 그러니까 다 몰려나와가지고 3.1 만세운동이 일어난 것이죠. 이런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윤치호이기에 3.1운동 이런 거 지금 우리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윤치호가 3.1운동이 벌어졌을 때 자기 일기에다가 이런 말을 썼습니다. 1919년 2월 28일은 아주 이제 3.1
만세 운동이 벌어지기 전날 일입니다. 야, 우리가 지금 일본 사람들이 너희들 지금 독립해서 그러면 니네가 이제 나라 통치해 이렇게 하면 우리 나라 통치할 수 있느냐? 우리 솔직히 대중목욕탕 하나 운영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현대 국가를 어떻게 우리가 다스린단 말이냐? 응? 주먹만 가지고 기관소총에 덤벼드는 행위는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을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나 혼자 조종한다는 조건으로 비행기나 잠수함을 준다고 가정해보자. 내가 이걸 받을 수 있느냐? 내가 이걸 나 혼자 받아가지고 내가 운영할 수 있느냐? 우리 못한다. 지금 우리는 독립만세를 부를 때가 아니라 실력을 양성하고 국민 모두가 도덕심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이 도덕심이라는 게 뭐냐? 다른 사람한테 거짓말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남을 불편을 하게 만들지 않는 정직과 신용이 있어야 제대로 된 근대국가 운영이 가능하다. 야, 이 지구상에서 뭐 만세 부른다고 독립하는 나라 다 독립시켜주면 이 지구상에 식민지 하는 나라가 어딨냐. 이런 글을 윤치호이니까 남길 수 있었던 것이죠. 특히 이 윤치호는 그 3.1운동을 주도했다고 하는 이 천도교의 이 손병희 같은 사람을 지독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느냐? 내가 보기에 이 윤치호가 이 손병희가 3.1운동과 관련해서 지금은 손병희가 독립운동가로 이렇게 그 자리매김을 해서 이런 얘기하면 또 천도교가 발끈하겠지만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윤치호의 일기에 있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천도교 분들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병희와 천도교가 3.1운동에 참여한 이유를 윤치호는 이렇게 일기에다가 기록해놨습니다. 가난하고 무지한 신도들로부터 손병희가 수백만 원을 사치한 몹시 비열한 행위를 감추기 위해서다. 둘째, 3.1운동으로 이름을 날린 후에 영예와 명성을 등에 업고 감옥에서 나와서 신도들로부터 더 많은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다. 수십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손병희 같은 사기꾼에게 단연간에 걸쳐 농락당해 왔다는 것이야말로 조선민족이 아직 독립국으로서 생존을 향유할 만한 지적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증거다. 그 당시에 3.1운동을 이끌었다고 하는 이 3.1운동 지도자인 손병희에 대해서 윤치호라는 사람은 이렇게 아주 적나라한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3.1운동 당시에 일본에 의해서 그 사망한 사람들이 몇 명이냐에 대해서도 논란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우리 학계에서는 몇십만 명이다, 몇만 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논란이 그 이전까지는 정확하게 가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 이전에 2018년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운동을 3.1 혁명으로 부르자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도 동조를 안 해가지고 그냥 깨갱하고 없어졌어요. 그런데 바로 그 해에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3.1운동 당시에 이 일제가 우리 이 비무장으로 만세를 부르는 이 사람들을 7,500명을 살해를 했고 16,000명이 부상을 당했다라고 연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해인 2019년 3.1절 기념사에서도 3.1운동 때 전국에서 7,600명이 사망했다. 100명이 더 늘어났어요. 16,000명이 부상을 했다. 이렇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경일 날 공식 석상에서 3.1운동 사망자 수가 7,500명, 7,600명이라고 두 차례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독립운동 연구가들이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 사망자 수치가 너무 과장된 거예요. 왜냐하면 조선총독부 경찰 기록에 의하면 530명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야, 이번 기회에 진짜 모든 자료를 다 취합을 해서 3.1운동 당시에 이 조선총독부가 우리 조선인을 도대체 몇 명이나 학살했는지를 진짜 학문적으로 분석을 하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국사편찬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3.1운동 관련 데이터베이스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 의하면 이 데이터베이스는 아주 이 독립운동 학계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만든 가장 권위 있는 자료입니다. 거기에 의하면 3.1운동 당시 사망자 수는 최소 725명에서 934명으로 밝혀졌습니다. 조선총독부 경찰 기록이 530 몇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 약 200명이 더 늘어난 수치예요. 자, 그런데 이 결과가 발표된 지 한 달 후에 문재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7,500명, 7,600명이라고 무려 사망자를 10배를 뻥튀기 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 나라의 가장 권위 있는 독립운동 연구가들이 연구해서 밝혀놓은 사망자 숫자를 10배나 부풀려서 전 국민을 반일 선동에 빠뜨린 이 죄는 어떻게 물어야 되는 거죠? 고종이 무당한테 신탁받아가지고 통치하는 거나 이 양반이 이렇게 가공의 수치를 가지고 반일 선동에 전 국민을 막 몰아넣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이게? 아니, 그래 놓고 퇴임해가지고 개가 무슨 죄가 있어요, 개가? 기르던 개를 말이야. 나 그거 보고 이 양반이 진짜 인간 맞나? 뭐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분이 제6대 조선 총독 우카기 가즈시케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 그 강의에 요분을 잠깐 소개할 때 이분이 새마을운동의 원조다라고 한번 소개를 했던 그분입니다. 이분은 이분도 이제 군 출신이에요. 육군 대장인데다가 육군 대신을 지냈습니다. 일본 군부에서는 아주 막강한 실력자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조선 총독으로 이제 내정이 되니까 언론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1930년대가 된 지금 이 순간에도 조선 농촌의 사람들이 새끼밥도 제대로 못 먹는다고 하는데, 아니, 밥이라도 새끼 제대로 먹여야 무슨 문명 통치를 하든 무슨 통치를 하든 면이 설 거 아니냐. 그러니 내가 조선 총독으로 가면 제일 먼저 우선 농민들에게 밥을 제대로 내가 먹이겠다. 그리고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농촌진흥운동을 벌였어요. 그래가지고 멸사봉공, 자조협동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농촌진흥운동을 펼쳤습니다. 농촌진흥운동을 하려면 지도자들이 똑똑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전국에 농촌진흥운동을 이끌어갈 청년 지도자 양성학교를 다 지정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청년 지도자를 양성을 해요. 그래서 그 양성된 지도자들이 자기 마을에 가서 새로운 벽시도 막 심고 하는 일을 이끌어서 농촌진흥운동을 벌이는데 이 방식이 나중에 박정희의 새마을운동하고 똑같습니다. 박정희 새마을운동의 슬로건이 근면자조협동이죠. 우카기 가즈시케 총독의 농촌진흥운동의 슬로건이 멸사봉공 자조협동이에요. 이 사람이 펼친 농촌진흥운동의 일본말로 돼 있는 원어가 아따라시 무라 쭈꾸리인데 이걸 우리말로 옮기면 새마을운동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대구사범학교를 졸업을 하고
문경에 있는 소학교에서 교사 생활한 거는 여러분들 들어서 알고 계시죠? 그때 이 문경 학교가 바로 이 농촌 진흥운동을 이끌어갈 청년 지도자를 양성하는 지정학교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정학교에 가서 박정희 교사가 강의를 한 기록이 나와요. 아, 그때 이 농촌을 잘 살게 만들려면 이런 그 운동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새마을 운동을 벌인 것이죠. 말하자면 새마을 운동의 원조입니다, 이분이. 근데 몇 년 새마을 운동을 해보니까, 이 조선은 이게 농촌, 새마을 운동만 해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양반이 이제 북한 지역에다가 이제 막 발전소를 막 쳐서 북한의 이제 공업화 운동을, 한반도 공업화 운동의 원조이기도 한데,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 산업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일을 벌인 그런 총독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내가 열심히 농촌 진흥 운동을 벌여가지고 농촌이 어느 정도로 지금 변화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다니면서 전국을 시찰을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도 그걸 배워가지고 열심히 헬기 타고 현장을 막 다니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와가지고 이 조선 사람들의 이 풍수 도참 사상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공동묘지를 만들었는데 어디 공동묘지가 잘 되고 있나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공동묘지를 가봤더니 며칠 전에 묘가 하나 만들어져 있는데 그 묘의 묘비를 보니까 그 묘비명에 명나라 황제 연호가 써져 있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묘비에 죽은 사람의 생년일시를 명나라 황제 연호인 숭정 몇 년 몇 월 며칠 이런 식으로 써놓은 거예요. 아니 세상에, 지금 식민 통치를 받은 지 20년도 지났고 명나라가 지금 망한 지가 1644년에 망했으니까 명나라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진 지 300년이 지났는데 300년이 지나서 이 조선이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데 이 양반들 죽은 묘에다가 숭정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써가지고 명나라 황제를 추모하는 이런 연호를 쓰고 있는 모습을 바라본 우카기 가지시계 총독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도 한국인들의 머릿속에는 아직도 우리는 중국이 우리의 아버지 나라야. 이런 소중화 사상, 중국을 향한 흠모 이런 것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자, 우리가 일본이 1910년에 한국을 병합을 하지 않았으면 이제 고종이 계속 통치를 했겠죠. 만약에 1910년에 우리가 합방을 당하지 않고 고종 황제가 계속 통치를 했으면 그 이후에 우리 역사는 어떻게 됐을까? 이런 걸 연구하는 학문을 이제 대체 역사라고 하는데요. 대체 역사, 이 지구상에서 그때 말이야 우리가 식민지가 안 되고 고종이 통치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박정희가 5.16을 하지 않고 그냥 장면 정부가 계속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겁니다. 그때 아주 이 윤치호라는 사람이 또 일기에다가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은 이렇게 됐을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을 자기 일기에다가 써놨는데 1920년 10월 29일자 윤치호 일기에 과연 우리가 병합을 당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써놨습니다. 첫째, 궁궐과 조정에는 이용익이나 이지용이나 민영철 같은 야비하고 잔인하고 가정스러운 악당들이 들끓었을 것이다. 둘째, 온 나라의 도적과 노상강도가 출몰해서 인명과 재산이 무사하지 못했을 것이다. 셋째,
도지사, 군수, 군인, 경찰의 수탈과 만행이 도적과 노상강도의 수탈과 만행보다 더 심했을 것이다. 넷째, 미국인, 일본인, 프랑스인, 러시아인 등 외국인 투기꾼들이 광산, 산림, 어장 등 온갖 종류의 천연자원을 양도라는 미명하에 강탈해 갔을 것이다. 황제와 그의 비열한 충신들에게 가장 많은 뇌물을 바치는 패거리들이 관세, 세입 등 값나가는 것들을 모두 독차지했을 것이다. 자, 고종 황제가 지난 14년 동안 우리가 식민지가 되지 않고 계속 그 통치를 했다면 과연 조선은 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돼 있었을 것이냐? 윤치호는 우리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동묘지 같은 것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한국의 국수주의 역사학자들은 우리 대한제국의 망국사를 황제 고종과 그를 떠받들던 고관대작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면서 마구 일본을 저주를 합니다. 일본 놈들이 말이야 이 주권을 뺏어가가지고 말이야 뭐 수탈을 하고 뭐 침탈을 하고 압록강에 막 목재를 배가고 뭐 하고 그래서 우리 다 수탈만 당했어. 나중에 보니까 수탈당했다고 주장하는 것들이 수탈을 당한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왜 윤치호처럼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한 백성들의 삶의 관점에서 그 시대를 안 보고 고종이나 이 악질 통치자 입장에서 그 시대를 보면서 일본 제국주의 통치를 그렇게 저주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제부터는 우리 모두 보편적인 거의 90% 이상의 이 조선 백성들이 과연 일제시대에 조선 고종이 통치하던 시대보다 더 잘 살았느냐 아니면 더 못 살았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일제시대를 통치를 해야지 어떻게 고종이라는 사람의 관점에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일본의 이 악독한 통치를 주장을 하는지 우리가 이제는 좀 이성적으로 이 시대를 바라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주장을 하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제 토착외구로 몰려가지고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하겠지만 적어도 이 시대를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양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제부터라도 일제 식민 통치의 핵심 본질이 뭐였는지 저 사람들이 왜 그렇게 공동묘지를 해서 제발 좀 너희들 이제 풍수 이따구 것에서 좀 벗어나 새로운 문명 세계로 나가 이렇게까지 강제를 하려고 했을까요? 이제는 감정이 아닌 진짜 이성의 힘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는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